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사람이 앞다르고 뒤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. 사실 저는 이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살면서 이번 일처럼 저 말이 와닿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무섭고 끔찍합니다.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. 전 29살 은행원입니다.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요. 지난달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네요. 집안 정리를 할 시간이 퇴근 후밖에 없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결혼 초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여기에 사연을 보내봅니다. 지금 남편과는 대학교 때 만났어요. 그때는 그냥 알고만 지내는 동아리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. 남편은 그냥 무던한 사람이에요. 특출나게 잘생겼다거나 돈을 잘 버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죠. 평범한 얼굴에 월 평균 300만 원 버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.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아껴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착한 사람입니다. 이미 결혼한 오빠와 외국에 유학가 있는 남동생 사이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외동아들이었는데 시부모님의 아들사랑이 대단하셨죠. 특히나 어릴 때 워낙 병치레가 많았던 남편이 여러 번 중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성인이 된 아들을 아직도 애지중지하시는 게 심하다 싶을 만큼 아들사랑이 끔찍하신 분들입니다. 그렇다고 막장 부모처럼 자기 아들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거 없거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네요. 그때는 말이죠. 오히려 며느리인 제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을 때가 많았어요.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잠시 같이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. 특히 밥 먹을 때 남편보다 제게 먼저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해주시거나 한 번은 남편이랑 차 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부모님은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. 제가 은행에 다니기 시작하고 딱 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돼서 모아놓은 돈은 기껏 해봐야 3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아빠가 2천 보태주셔서 총 5천으로 결혼을 했습니다. 남편은 저보다 더 심했죠. 군대 다녀온 시간을 제외하면 기껏해야 2년밖에 일을 못했기에 남편은 거의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리 일찍 결혼을 해야 했냐고요? 그건 좀 사정이 복잡해요. 사실 저희 엄마가 저혈압이십니다. 다들 아시죠?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치명적이라는 거요.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조금만 무리를 하면 그냥 축 처지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고 거기다 저혈압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점점 심해져 엄마는 한 달에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입원해 계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하루는 엄마가 제게 그러더군요. 은지야, 엄마라는 게 허구한 날 걱정만 끼쳐서 미안하구나. 아무래도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. 내 몸은 내가 잘 알거든. 그래서 말인데 엄마 가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가고 싶어. 넌 어떻게 생각하니? 저는 최소한 30은 넘어서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죠. 돈도 문제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결혼이라는 현실이 피부로 다가오지가 않았거든요.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결국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남편이 그러더군요. 나도 당장이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지. 안 그래도 언제 프로포즈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제 2년 차라 돈이 없잖아. 못해도 전세는 구해야 하지 않겠어? 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지 싶은데 뭐 그래도 집에 이야기는 해볼게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그러는 겁니다. 우리 부모님이 집 구해주신대.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새놓은 아파트가 있거든. 곧 계약 끝난다고 하니 그거 팔아서 우리 전세해 주신다고 결혼하라고 하셨어. 어때? 그새 생각이 바뀐 건 아니지? 라고요. 어차피 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의 결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왕 시댁에서 도와준다고 하니 조금 빨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었어요. 물론 엄마의 부탁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. 그런데 상견례에서 결혼 날짜를 잡는데 시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. 집이야 워낙 금방 팔릴 거고 자기들이 정 봐서 얻어놓은 좋은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. 그래서 이왕이면 꼭 그때 했으면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혼수는 아직 하지 말고
시골이고 시댁에서 한 달 정도만 같이 지내다가 아파트가 팔리면 그때 슬슬 신혼집 알아보면서 혼수하면 딱이겠다고 하셨어요. 솔직히 잠깐이라 해도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 정도도 못 참을까 하고 그러자 했습니다.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녀서 정 같은 건 아예 안 믿지만 원체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결혼식 올리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죠. 시부모님은 정말 제게 잘해주셨어요. 오죽하면 분가하지 말고 차라리 함께 살까 생각할 정도로 남편보다 저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셨습니다. 설거지나 집안일 같은 건 아예 시키시지도 않고 제가 가만히 있기에 불편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. 너는 이 집의 손님이니 편하게만 있어라 하시면서 일절 손도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. 당연히 저는 아니에요.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해요. 여기 있는 날까지는 저도 이 집 식구니까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. 하면서 조금씩 청소며 음식 준비며 설거지까지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.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한 번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늘은 회 먹고 싶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날 퇴근하고 와보니 시아버지가 근청 한국까지 가서 직접 횟감을 떠오신 거예요. 원래는 저보다 남편이 항상 늦게 퇴근하는데 그날은 마트에서 뭐 좀 살 게 있어서 제가 더 늦게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남편이 뚱한 표정으로 아빠, 이제 그렇게 아끼시는 며느님 오셨으니까 이제 먹어도 되나요? 하는 거예요.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글쎄 저 오면 먹는다고 저녁도 안 드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남편은 그냥 제 거 덜어놓고 먼저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대요. 우리 며느리 주려고 사온 거니 넌 그냥 나중에 얻어먹어 라고 하시면서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. 저희 남편은 일명 회 킬러거든요. 저보다 회를 훨씬 더 좋아해요. 그러니 진짠지 아니면 그런 척한 건지 삐진 남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회 꺼내서 먹어도 되냐고 한 거죠. 그렇게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시부모님과 남편과 화기애애한 나날이 흐르고 곧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라 슬슬 집을 알아보려 한다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은 살짝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글쎄 집이 안 빠지네. 이상하다. 평수가 좀 좁아서 그렇지. 혼자 살기에 딱인 집이라 금방 팔릴 줄 알았더니 아직 소식이 없구나. 조금만 기다려보자꾸나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2주 정도 기다렸어요. 그리고 또 물어봤죠. 집 보러 온 사람들 좀 있냐고요. 시부모님은 말끝을 살짝 흐리시면서 그동안 몇 명 다녀갔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다 이러시면서 다시 화제를 돌리시는 겁니다. 그때였을 거예요. 뭔가 시부모님에게서 어색한 느낌을 받은 게요. 하지만 그때까지도 별 의심 없었습니다.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이 석 달로 바뀔 때쯤 남편도 저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했고 시어머니께 제가 그랬어요. 어머니 혹시 부동산 한 군데만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? 원래 여러 군데 동시에 내놔야 금방 나가는데. 제가 주말에 좀 돌아다녀 볼까요?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벌써 석 달이나 지났잖아요 라고요.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니야. 안 그래도 내가 벌써 우리 동네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에는 다 내놨다. 너까지 수고스럽게 안 그래도 곧 나가겠지. 근데 좀 섭섭하구나. 우리랑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? 왜 그렇게 못 나가서 안달이니? 어련히 때 되면 팔리겠지. 라고 하시며 처음으로 제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셨는데 전 이해가 안 되었어요. 애초에 여기 들어와 살 때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도 시부모님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꼭 식을 올린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제게 서운할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벌써 약속한 시간에 3배가 흘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주 금요일에 반차 써서 점심때부터 동네 부동산들에 다 들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저희 동네에 부동산이 총 7개가 있는데 그중 어느 곳에도 시어머니가 내놓았다는 그 아파트는 없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. 애초에 팔 생각조차 없었을 거예요. 집 해준다는 걸 빌미삼아 일단 같이 살게 하고 간도 빼줄 것처럼 잘해준 다음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하려는 거였어요.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죠. 남편은 처음엔 못 믿더니 제가 워낙 확실하다고 우기니까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더라고요. 그날 저녁 저랑 남편은
시부모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. 집 내놓은 거 확실하냐고요.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의심을 하냐면서 기분 나쁘다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.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래서 남편이 그럼 집 내놨다는 부동산 이름 하나만 말해줘 보세요. 딱 하나만요. 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우리처럼 부모 의심하는 인간들이랑 상종하기 싫다면서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.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소리를 치시며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어련히 알아서 집 팔아 돈 줄 텐데 뭘 그리 의심을 해서 니네 엄마 저렇게 속상하게 하냐. 고얀 것들. 라고 하시며 저희를 막 나무라시길래 제가 그랬죠. 아버님 죄송해요. 저희가 잘못했네요.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건 확인해야겠어요. 만약에 저희의 오해였다면 그땐 무릎 꿇고서라도 빌게요. 그러니 집 내놨다는 부동산이 어딘지만 좀 알려주세요. 안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. 라고요.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부모님은 묵묵부답이셨고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.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. 전 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. 자기야 짐 싸라. 나가자.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시다 용수철처럼 튀어나오셔서는 뭐야? 너 방금 뭐라 그랬니? 나가자고? 지금 우리 애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?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. 아니 우리 애라니요. 저는 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니, 어머니 아들 이제 좀 있으면 서른이에요. 그리고 제 남편이기도 하고요. 저희 당장 나갈 겁니다. 집 파신다는 거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. 아니면 증거를 대보세요. 간단하잖아요. 부동산 한 군데만 알려줘서 확인시켜주면 제가 무릎 꿇는다니까요. 보세요. 못 되시잖아요. 그럼 결론은 딱 하나네요. 집 판돈 미끼로 저희 잡아두면서 어떻게든 환심을 산 다음에 여기 눌러앉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? 대답 좀 해보세요. 이게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할 짓이에요? 엄청난 배신감에 저는 절규하듯 소리쳤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보여주지 않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. 지금까지 우리 며느리 하며 저를 이뻐해줬던 그분들이 맞나 믿어지지가 않더군요. 결국 시어머니는 실토를 하셨습니다. 그래 네 말대로 집 안 내놨다 어쩔래? 너도 그러지 않았니? 분가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이다.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냥 이참에 같이 사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까지 난리냐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증스러울 수 있을까?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본 모습을 보였으면 충격이라도 덜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. 솔직히 친부모보다 더 잘해줬던 분들의 모습이 결국 전부 가식이고 계산된 모습이었다는 거에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네요.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? 하지만 저한테 잘해주신 그 모든 게 전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화낼 힘도 없던 저는 그냥 저희 나갈게요. 아니 저는 나갈 거예요. 하지만 어머님 아드님은 잘 모르겠네요.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거든요. 라고 짐을 대충 싸서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서 나오더라고요. 처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. 죄송해요.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. 전화도 안 받을 테니 괜히 기운 빼지 마세요. 건강하시고요. 남편의 말이 끝나기 가무섭게 시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못 나가게 말렸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뿌리쳤고 결국 집에서 나오는 제 뒤통수에 무슨 년, 아들 뺏어가는 무슨 년이라는 쌍욕이 계속 들렸네요.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. 정말 대단하시더군요. 아무튼 그렇게 시가를 탈출한 저희는 친정에 갔죠.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풍처럼 흐르더라고요. 근데 남편이 옆에서 더 서럽게 우는 겁니다. 저도 저지만 남편이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. 결국 저희는 한동안 진정이 될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고 남편은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대인기피증에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었네요. 친정부모님은 최대한 저희에게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.
같이 사는지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저희를 멀리서만 지켜봐 주셨고,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의 증상도 조금씩 좋아지고 저 역시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.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릅니다. 일단 저한테는 아예 온 적 없고요. 물론 남편한테는 왔겠죠. 그건 전적으로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라 터치할 생각 없고요. 저한테만큼은 절대 불똥 안 튀게 하라고 언질은 해놨으니 적절하게 잘 대응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친정에서 지내다 그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이랑 약간의 대출을 받아 드디어 결혼 2년 만에 첫 신혼집을 사서 저번 달에 이사를 한 겁니다. 참 쓰고 보니 제가 봐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네요.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재결혼의 이유였던 우리 엄마는 몸이 더 안 좋아지시기는커녕 아주 건강 제대로 회복하셔서 요즘은 저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십니다. 정말 다행이죠.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. 저도 남편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. 긴 사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.